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곡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임 기자 뒤로 폐허가 된 집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장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산청군에 있는 외곡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번 산불이 처음 발생한 구곡산 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산간마을인데요. 이번 산불에 피해를 본 마을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상황을 보시면요. 이 지붕이 이렇게 폭삭 무너져 내려서 제가 더 이상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입니다. 카메라를 잠깐 오른편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담벼락에 있는 돌인데 불에 그을려서 그야말로 검은 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윗집으로 올라가서 윗집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산청 하동 산불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화 현상인데요. 불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를 옮겨 붙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건너뛰고 또 산과 산을 건너뛰고 이곳 산청 지역에는 산불이 일어날 당시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가 넘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두꺼운 낙엽층 때문에 숨어있는 불씨를 잡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적게는 40cm, 높게는 이제 최대 1m까지 두꺼운 낙엽층이 있어서 그 두꺼운 낙엽층 아래 불씨가 숨어 있어서 헬기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아래까지 물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당국이 주부를 진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윗집으로 와봤는데 윗집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둘러보니까요, 지붕이 주저앉았고 이 담벼락만 간신히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 마당을 보면요, 이쪽으로 한번 비춰 주실까요? 정확히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아래쪽을 좀 더 보니까 바퀴가 다 타버려서 이렇게 쇳덩어리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농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에 다 타버린 모습이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땔감을 가득 쌓아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땔감으로 썼을 만한 나무들 이렇게 모아놨을 건데 이렇게 다 타버려서 이렇게 제거됐고요. 이렇게 그야말로 숯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부서지고 제 손에 이렇게 검게 숯검댕이 묻어나올 정도입니다. 옆으로 한번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이쪽을 좀 비춰주시면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머니와 아들이 살던 집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곡마을엔 30가구 45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5가구가 전소되는 등 모두 9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곡마을뿐 아니라 지역 곳곳을 덮친 이번 산불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낮 1시부로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에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불 진화 시간으로 따지면 울진 산불에 이어 두 번째 최장시간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동안 헬기 335대, 장비 1951대, 인력 16,209명이 동원됐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1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산청군의 민가 등 시설 84곳도 피해를 받고요. 또 산청군도 3개 지역 주민 2,100여 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이 이르는 1,858헥타르입니다. 경상남도는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하동군 옥정면 주민에겐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거나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외곡마을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산불 피해 현장 보여드렸는데요. 잠시 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C역에서 공덕역 구간 열차가 지금 상하행 모두 일시 운행 중지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2분쯤 용산선 가좌역 전기 공급 장애로 인한 배수 지장 문제가 생겼고요. 가좌역 일부 선로에 물이 유입돼서 지금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11시 10분부터 운행이 중지돼서 지금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요. 경의중앙선, 상하행선이 모두 지금 운행이 중지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DMC역에서 공덕역 간, 그러니까 가좌역, 홍대 입구, 서강대역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운행이 중지됐다고 하고요. 선로에 물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불 피해 현장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북 북부 지역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도 대형 산불 사투 끝에 겨우 꺼졌지만 피해 복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유서 깊은 마을이 잿더미가 됐고요. 수백 년을 이어온 소나무 숲도 모두 불탔습니다. 경찰은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안동 개호송 숲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는데요.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무려 1000그루 가까운 소나무가 있는 숲입니다. 기록상으로는 1600년대 정도에 심겨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숲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유산청의 명승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도 이번 산불의 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뒤로 지금 소나무가 한 그루 보이실 텐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하지만 굉장히 시커멓게 지금 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좋기 몇백 년 정도는 버텼을 굉장히 고목입니다만 지금은 밑동이 새까맣게 타들어갔고요. 중간에 있는 구멍은 산불 때문에 난 구멍은 아니고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인데 문제는 이번 산불 때 저 안에 가연성 송진이 가득 찬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이 타는 바람에 이 물을 끼얹어도 이 꺼지지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 뒤쪽으로 보시면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변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불이 어디서 왔는지 주인분께 여쭤봤더니 근처에 있는 산에서 온 게 아니라 저 하천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바람을 타고 소위 말하는 비화 현상을 통해서 하천을 넘어서 여기까지 불이 번졌다고 합니다. 불이 얼마나 강한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번졌는지 비화 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요. 이 불이 꺼진 뒤부터 이 소나무 숲에는 나무 의사들이 현장에 와서 어떻게든 소나무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림 피해를 냈는데요. 산림청은 5개 시군에서 4만 5천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이번에 산불 영향을 받은 거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LA 산불의 피해 면적이 2만 3천 헥타르였는데 그 2배 가까운 피해가 난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2000년 동해안 산불의 2배 넘는 피해를 내며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산불도 역시 인재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원래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에서 담당하는 사건인데요.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엔 경북 북부 지역에 끼친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경북 의성군에서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 있는 최초 발화 지점에서 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A씨는 지난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있던 A씨의 가족은 봉분 근처에 나무를 꺾다가 라이터로 태우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성군 안계면에서 난 산불도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난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개호송 숲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지 5주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일단 오늘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헌재가 예고 없이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선고 2, 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만약 이번 주에 선고를 진행한다면 이틀 뒤인 수요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도 주 후반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5주 가까이 시간이 흐른 상태인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헌재가 다음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예상을 벗어날 만큼 오랜 기간 심리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번 주를 넘어갈 경우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퇴임할 경우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서 주요 사건 선고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는 오늘도 이어진다고요? 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는 시끌벅적합니다. 탄핵 찬반 목소리를 내는 여러 시민이 있는데요. 탄핵 반대 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은 안국역 주변에서 오전 11시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인 비상행동과 촛불행동 등도 광화문에서 저녁 7시쯤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계획인데요. 헌재의 선고기일 감감무소식으로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며 헌재를 향한 불만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조속한 헌재 선고를 요청했지만 서로 다른 속내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도 헌재 선고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해 태어난 기관으로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윤 대통령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심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문영배 권한대행은 빨리 선고일자를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헌법재판관 3명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을사오적이 될 수도 있다고 표현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의 뜻대로 헌법재판소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부기관이지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막말 협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 중에 윤 대통령에게 직함을 붙이지 않고 윤석열이라고 표현한 데엔 듣기가 참 거북하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여당 내에선 민주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고리로 국무위원 총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건 노골적인 정권 획득 목적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오늘 오후 경찰의 민주당 인사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의 강공 모드에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제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는데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헌정 파괴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에 아직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로 설정한 마 후보자 임명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분위기도 읽힙니다. 공식적으로는 헌재의 5대3 교착설 등 전망을 일축하고 있지만 한대행을 향한 압박 강도는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오늘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서도 이견을 드러냈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 논의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회동은 1시간 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향후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탓이 큰데요.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쭉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후에 추가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 성과를 낼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서울경찰청 주진우 경비부장은 국회 봉쇄 시도를 몰랐다고 증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한 증인 신문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증인으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주 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봉식 전 서울청장으로부터 기동대를 국회에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국회를 봉쇄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봉쇄할 정도의 부대가 되지 않는다며 근처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전 부장은 또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46분쯤 서울청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어 최 계장이 국회 경비대 등에 전부 차단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며 출입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질문했는데요. 이에 주 전 부장은 당시 비상계엄 요건을 침착하게 판단할 여력이 없었다며 이후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출입시켜야 할 것 같다,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우리 증시가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의 지난주 뉴욕 증시 급락, 다음 달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공매도 재개 때문입니까? 공매도 재개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지난주 뉴욕 증시 급락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임박 영향이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1.74% 내린 2513.44로, 코스닥 지수는 1.49% 내린 683.42로 개장을 했습니다. 장중 낙폭이 2% 이상 커지며 코스피 25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 지수는 670선으로 밀렸습니다. 과거 공매도 재개 첫날 주가 흐름을 보면 3번 중 2번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대 하락을 했고 2021년 5월 3일엔 코스피가 1%대, 코스닥 지수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린 대차 잔고가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지난주 뉴욕 증시가 급락하며 경계심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8일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고 S&P 500은 올해 두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가량 빠졌습니다. 그에 따라 삼성전자는 4일 만에 다시 5만 원대로 내려왔고 SK 하이닉스도 19만 원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은 순매도를,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6원으로 출발했는데 장중 1472.1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호입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이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유족 주장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김승환 기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배우 김수현이 오늘 오후 4시 반 서울 상암동에 있는 호텔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10일 고 김세론 유족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이후 3주 가까이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김수현이 직접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배우 김수현과 법률 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인데 소속사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리 정리된 입장문만 발표하겠다는 취지인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만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장문 발표만으로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겠느냐는 비판이 시작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톱스타로서 드라마, 예능, 광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뒤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소속사가 고 김세론 유족 측의 입장에 반박문을 내고 대응을 해왔지만 좀처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김수현이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강도 전과자가 붙잡혔습니다. 여수에서 광주와 전주 등을 거쳐 경기 평택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 하루 만에 붙잡혔죠? 네, 보호관찰 대상인 40대 남성 이태호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평택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여수의 대형마트에서 절단기를 구매하고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건데요. 이동 수단은 전부 택시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도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버린 채 사라졌는데요. 여수에서 순천, 광주를 거쳐 전주와 천안, 그리고 평택까지 이동했다가 추적 중인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씨를 찾기 위해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나이는 48살, 키는 168cm에 체중 95kg으로 비만 체형입니다. 공개수배 전단에 있는 이태원의 도주 당시 모습을 보면 스포츠 머리에 검은색 계열의 옷, 그리고 뿔테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이 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 11월 출소 이후 마땅한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훼손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이 씨가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민주당이 또 한 번 데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나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법치도 안보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묻고 계십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해 역사의 치욕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선거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랍니다. 현재 재판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입니다.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데드라인이 4월 1일이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 번 데드라인을 걸었는데 내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죠. 중대한 결심이 어떤 겁니까? 데드라인이라는 거는 압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최후 통고로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네. 이건 위헌이다. 물론 그 헌재에서 기각 결정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예. 다수의 재판관들이 마은혁 재판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요. 우리가 돌이켜서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 위법이라기보다는 즉시와 상당 기간을 따졌을 때 예. 위법성, 위헌성을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계속해서 위헌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떠나서라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에게 예. 유린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헌정 질서가 물러나게 되면 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원칙을 세워야겠다라는 측면에서 강한 압박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이르게 하는 결정을 하겠다. 나는 아마 그러니까 탄핵하겠다 이겁니까? 뭐 그럴 거는 예.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번째잖아요. 예. 근데 권한대행을 두 번 한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잘 보기도 힘들 뿐더러 예. 민주당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이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되는 게 그렇게 실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총리가 권한대행이 이렇게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도 제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두 번 탄핵당하는 경우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없죠. 아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징계 재판이지만.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또 해서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헌재 앞에 나가서 빨리 판단을 내려라, 빨리 선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게 되면 또 공판기일, 변론기일 갱신해서 시간이 늦어져요. 예. 4월 18일까지 과연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될까? 만약 내일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게 또 하나 중요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없이는 탄핵 인용이 안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예. 마은혁 재판에 들어가서 뭔가 결정에 참여해야 인용이 된다. 그 얘기는
최소한 아무리 많아야 지금 5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용에 찬성하는 분들이.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을 때 예. 어떠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임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이 됐을 때 마은혁 그 지명자가 그랬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거를 완벽하게 100% 확신하고 지금 밀어붙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예. 어쨌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데드라인이 지금 하루 남았고 내가 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 임명을 해야 되나 이런 숙고를 오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그 이유를 계속 밝혀왔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예. 작년 12월 27일에 한 번 탄핵 당했을 때도 그 이유를 들었었고요. 대행에 복귀한 지 일주일인데 오늘로 그 이후에 입장 바뀐 거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다시 한번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사를 밝혀달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없는 한 한덕수 대행이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 탄핵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상목 장관은 지금 탄핵을 이미 결정한 건가요, 민주당이? 일단 뭐 발의를 했기 예.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쌍탄핵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하게 될까요?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죠. 지금 예. 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두 분에 엮여 있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계했을 때 그렇게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월 18일이 문용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이 예. 다가오고 있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만에 하나 후보자로서 지금 있지만 임명이 되면 다시 들어가서 늦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물론 이제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만 만약에 넣었을 땐 예. 최소한 변론 재개를 통해서 변론의 일정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변론 재개를 하루 정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에 하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4월 18일 전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나 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죠. 18일 두 분이 퇴임하고 나서 말하자면 지금 8대0에서 둘 빠지고 마은혁 재판관하면 7대0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들이 5대3이라는 전제라는 그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은혁 재판관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어떻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그러면 그 뒷배에는 이 내란에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계속 그걸 버티고 있구나라는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한 거는 위헌 위법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헌재가. 그건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국회 추천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걸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탄핵을 이번에 두 번째 당하는 것도 굉장히 생경하지만 당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에는 헌재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좀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것들이 예. 좀 드러났다면 예.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습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형법상으로 따지면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상습적이라는 게 들어갈 거다. 상습이죠. 왜냐하면 네. 저번에는 일시와 상시가 좀 너무 짧아서 하루 만에 탄핵을 한 것들이 그거를 생각할 없었다, 의도성이.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적시해서 보냈는데 또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탄핵이 들어가면 아마 저는 재판관들이 우리말을 이거 그냥 허투루 듣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너무 이거 무시하는데 예. 하면 가중처벌해서 저는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거기까지 이르지 않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재판관이 지금 임명되는 게 예. 그렇게 득이 되나라는 생각은 좀 해요. 민주당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이렇게 서영주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정말 실익이 없을까요? 실익이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 4월 18일을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령 임명한다 하더라도 4월 18일 넘기면은 7명밖에 안 돼요. 최하 수준으로 그냥 예. 유지되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두 분, 진보 진영에 있다는 두 분이 퇴임한 상태라면 더더욱 인용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될 두 분, 그 두 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책 없이 지금 압박만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5대3으로 딱 걸려 있다. 아마 이러한 정보를 맹신하고 있는 그에 따른 반작용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여야 분석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여야에서 헌재에 대해서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 대행은 빨리 선거일자를 잡고 선거일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특히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빨리 재판관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고 우면할 이유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까닭도 없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해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신중하고 꼼꼼하게 볼 만한 기간을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충분히 길어지니까. 신중했다. 그렇죠. 예. 전례 없이 제일 긴 게 14일이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헌재에서 판단할 시간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두 분의 재판관 퇴임하시기 전에 이걸 결정해서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박찬대 원내대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왜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고 예. 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10월 17일, 작년 10월 17일에 헌재 소장을 포함한 3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됐을 때 민주당에서 그 3명 임명하는 과정에서 1명 여야 합의 부분을 계속 본인들이 의석수 많으니까 우리가 2석 다 가져가겠다. 2명 다 지명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치하는 국면이 있었고 그 사이에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대로 재판관 3명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여기까지 왔다. 10월 17일 전후 사정을 말씀하시고 민주당이 반성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받아들이겠는데 예. 그 얘기는 쏙 빼놓고 하니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 어때 지금 뭐 헌재 내부 상황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마은혁이 없이는 지금 내부 그 표 상황이 인용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한 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더 불안감이 높을 수 있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최소한 법률과 헌법, 양심에 따라서 이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재판관들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떤 결정문을 읽을 때 주심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헌재가 역사의 재판정 앞에 선 기분으로
이 판결을 써내려갔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역사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랜 여러 가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이 헌정 질서가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믿음을 저는 좀 야당이 굳건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듯이 마녀 재판관에 대한 압박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무 부총리가 위헌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이건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 그 한 대목만도 헌정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마녀 재판관의 임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조속하게 국가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올바른 결정을 해달라. 이런 두 가지 축으로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마치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서두르는 것들이 5대3의 대들락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8대0 인용이 아니고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8대0에 대한 믿음을 국민과 함께 가지고 강하게 민주당이 정말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잘못 보면은 조급해 보이고 그다음에 5대3의 대들락이 현실화됐다는 것들이 기정사실화되게 보는 것들은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늘 여유가 있으시지만 이게 좀 급해 보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에는 여유는 없는데 마음엔 여유가 정치하는 없으니까.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고 그다음에 확신과 믿음을 주는 메시지들을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부가 5대3이다 이런 얘기가 뭐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내부 단톡방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뭐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가 좀 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오니까 이게 늘어지고 길어지고 하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재판관들의 성향을 가지고 언론들도 4대4, 8대0, 뭐 5대1, 대2 막 나오고 하니까 막 그거를 분석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단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5대3이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야. 삭제해라. 우리는 담대하게 8대0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내부 상황을 뭐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건데 만약에 이제 5대3이 맞다면 이 5대3이 대들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5대3이면은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이 들어왔을 때 6대3이 되면 그러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8분이라 하더라도 6대2가 나온다고 하면 뭐 한 분이 더 들어와서 설령 기각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인용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5대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게 딱 걸려버렸다. 그래서 대들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한 명, 마흔역 재판관이 없으니까 지금 5대3 아니냐 하면서 마흔역 재판관의 결정을 기대하면서 6대3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생각으로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자 한덕수 대행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을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 가정입니다. 진짜 5대3 상황이라면 진짜 문영배 대행이 발표를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대3의 대들락이 걸려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헌재가 지금 현재 상황들에 있어서 얼마나 고심이 많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대통령을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해야 돼요. 처음은 쉬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두 번째는 그것도 양쪽에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번,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번, 그런다면 조금 더 어떤 고심이 좀 덜 할 수도 있겠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냥 마냥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5대3의 대들락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섬세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양쪽 진영이 다 납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결정문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저는 고심해서 늦어지지 않냐. 법리를 다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옵니까? 맞추고 싶지는 않지만요. 이번 주에는 나와야만 조속히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는 4월 15일 이전에는 예. 나온다라는 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모두가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은 예. 게 한 달 전에 예. 계속 한 주 예. 전에, 2주 전에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어쨌든 문영배 대행이 퇴임 전에 낸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조금 더 강단을 갖고 간다면 재판장으로서 일단 선고기일을 조금 결단해서 정할 수 있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4월 15일 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무엇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지금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가 이런저런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천기 누설을 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영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딱 3명의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은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3명의 재판관들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의 내부 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박찬대 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영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8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 갈래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갈렸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결단해라 이렇게 했고요.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을 나누면서 즉시 선고를 내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8명을 한 번에 부르면 되는데 저렇게 나눠 부른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5대3 이거를 완전히 사실로 믿고 얘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특히나 이 세 분,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재판관을 따로 부르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이 얘기는 본인들 주장을 따라달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 저분이 원내대표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5대3이다. 계산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게 바로 6명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럼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도 되기 전에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민주당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당과 연계가 돼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고 100% 예상이 가능한 상황. 이 상황부터 비정상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네,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님에 대해서는 이제 결단을 하라고 했고 두 번째 줄에 이제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갈래는 좀 다른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중도
중도의 모습을 보이는 분이 이 두 분 재판관으로 보이는데 이분들도 인용에 가깝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되더라도 그냥 선고해달라 뭐 이 정도로 보이는데 이미 인용 쪽으로 기운 분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자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5명으로 그래서 이 5분을 묶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3분 재판관에 대해서 압박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안 되니 5밖에 안 되니까 마흔역 재판관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저 분류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런 분류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한테 들은 거냐 라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신문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5대3 대대락도 뭐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언론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분류표에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이렇고 중도 성향은 이렇고 나머지 보수 성향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각에 가까운 아니면 가까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이건 이미 나누는 상황에서 기사를 참고한 겁니까? 기사를 참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정보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 일부와 무슨 거래를 하는 듯한 또 이상한 그런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그게 몸에 배셨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호명하며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헌재가 여기에 흔들리거나 뭐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받았으면 벌써 받았죠. 3월 14일에 했겠죠.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지금 4월에 초까지 와 있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기 전이 아니라 있기 후에까지 지금 헌재가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헌재 일부 재판관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나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은 좋으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게 바른 길인지는 스스로들 정치인이라면 생각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천기누설한 거 아니냐고 주목했는데 언론을 참고해서 언론에 다 나와 한 있습니다. 것이다. 조금 허무해지는 결과긴 한데 어쨌든 박범계 의원은 오늘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빨리 결론 좀 이렇게 내기를 좀 본인이 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압박 아닌 압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까지가 한계죠. 빨리 내달라. 요 정도까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꾸만 논리가 안 맞는 2개의 주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리 해달라는 것까지야 당연히 국민적 여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 마흔역 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하는 얘기는 말은 지금 위헌 상태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징계해야 된다는 거지만 지금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기사를 보고 지금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거리의 선동가가 아니에요. 저렇게 사람 이름 부르면서 대중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다 아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지난번 탄핵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은 재고돼야 하고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시는 정도가 저는 제도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이후에 민주당이 셈법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 빨리보다 마흔역 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해진 거 아니냐. 무게 추가 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가 자꾸 늦어지고 또 인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니까 약간 숨을 돌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인용되는 방법을 찾고자 정치공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시간이 없어요. 4월 18일 지나고 나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2분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임명 못한다? 그럼 헌재는 7명, 아무리 많아 7명이 되는 거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을 하려고 해도 그러면 한 명만 임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국론이 갈라질 텐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민주당은 아마 답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은 뭐 낮다고 보긴 하지만 6명이 되면 선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합니다. 선고는 못하는 건가요? 예, 선고 못합니다. 못합니까? 헌재법에 예. 7명 이상이 심리에 예. 참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예. 잠시 헌재법 규정을 정지시키고 6명으로 심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4대 4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4월 18일이 지나고 나면 예. 헌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상태가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민주당에서 뭐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법안을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뭐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던데 그건 어떤 의미를 일단 지금 두고 하는 헌재가 돌아가는 예. 걸 보면 헌재가 헌재의 역할들을 충실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 그리고 정치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들, 임기를 또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압박을 하고 헌재의 어떤 기능들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겠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낸 그 법안 자체가 예.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4월 18일,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에게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아, 이번에 적용이 안 돼요? 예. 물리적으로는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헌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네. 것이고요. 저는 만역 재판관 부분에 있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만역 재판관의 성향을 고려해서 빨리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는 뭐 오해와 비판할 수 있으나 예.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그냥 현상적인 겁니다. 만역 재판관이라는 이분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행위잖아요. 위헌적 행위가 지속되면 위헌적 행위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소가 되면 만역 재판관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만역 재판관은 인용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위헌적인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 재판관을 여기에 넣는 것만 비판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배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거기에 앉아 있고요. 예를 들어 권한대행들이 만약 재판관이 아닌 조한창 아니면은 뭐 김복형 재판관 한 명을 또 따로 분리해서 계속 일 같은 행위를 하면 국민의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재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들은 분명히 차후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또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년 10월 17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파적 요소를 너무 넣은 나머지 한 명 여야 합의로 넣어야 된다는 그 오랜 관례를 깨고 민주당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민주당도 정치 공세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행의 운명을 가를 또 하나의 지금 카드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쌍탄핵을 넘어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초선 의원 모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결기를 그리고 지금 헌정 상태가 내란으로도 이미 위기를 맞았는데 중단 상태에 이르는 일종의 뭐 무정부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로 보고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좀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줄탄핵하겠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못 열리게 할 수도 있다. 초선 의원들의 이런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뭐 그냥 결기를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뭐 무르익어서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화되기 쉽지 않죠. 다만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헌재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차일피 미뤄지면서 이게 나라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만에 하나 말씀드린 대로 5대3이라는 말이 현실화된다면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줄탄핵을 반대하고 비판해왔던 입장이나 저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꾀하는 대한민국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내락 세력들이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직에 복귀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은 이제 4.19, 제2의 4.19, 제2의 5.18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강하게 나서서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막는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위지 않을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런 줄 탄핵, 특히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줄탄핵의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뭐 강한 카드를 꺼내는데 지도부와 전혀 교감이 없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 말에도 노정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이제 석 달 지나서 또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민주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 얘기, 뭐 또는 초선 의원의 결기에 따른 얘기다. 이런 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뭐라도 할 기세고 지금까지 그 뭐라는 것을 다 실천을 해왔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방금 보십시오. 재판관 이름 거명하면서 딱 3명, 2명, 3명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줄탄핵한다는 거, 그래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내란죄에 가까운 겁니다. 국헌을 문란하는 폭동죄가 내란죄예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게 한다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이거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왜 그랬는지 글을 내렸어요.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 갑자기 나온 그런 생각이 아니고 좀 꽤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뭐 말씀해 주신 건데 김어준 씨도 내란 음모죄로 같이 고발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김어준 씨 방송에서 노정면 의원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그것을 처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어준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파워를 이용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퍼뜨리는 내용을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럼 뭐 선동도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상상을 일개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걸 제도권 정치인이 받아서 민주당 내부에 퍼뜨리고 이게 또 계속 퍼뜨려지는 이런 상황. 비정상의 비정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이게 바로 내란 세력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공박해질 대로 공박한 거죠. 이제 뭐 더 이상 대응할 게 없습니다. 법률가들 많잖아요. 권선동 원내대표도 법률가신데 이 뭐 내란 음모죄라는 부분들이 초선 의원 그다음에 김어준 씨까지 해서 고발의 대상 자체도 안 됩니다. 내란 음모라는 형법상의 어떤 위법성 구성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전을 위해서 내란 음모죄를 하는데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불광불급의 전략을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떤 일을 이루려고 미치지 않고서는 뭐를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광불급 좋은 말로 쓰셔야지 나쁜 말로 쓰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데드라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한 데드라인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내일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지켜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까지는 꽃샘추위로 쌀쌀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또 산불은 모두 꺼졌지만 모레 곳곳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낮부터는 기온이 꽤 오른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은 1.2도로 영상권에 머물렀지만 경북 봉화는 영하 5.6도, 철원 영하 6.2도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점차 기온이 올라 정오 기준 서울은 11.5도까지 올랐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14도, 대구 15도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바람 방향이 차가운 북서풍에서 따뜻한 서풍 계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충청과 영동, 호남 일부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당분간 서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 불 걸로 보여 건조한 상태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풍이 불면 동쪽 지방은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낮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이 중부와 호남에 5mm 미만으로 적은 데다 산불 피해 지역인 영남에는 비가 예보되지 않아 건조한 상태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이 모두 완진되며 정부는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루빨리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유원지에 조립식 주택들이 들어섭니다. 약 10평 규모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일주일 넘게 타오른 전국 11개 지역 산불이 남긴 피해 면적만 4만 8천여 헥타르, 주택 등 시설물 피해만 6천 곳 이상으로 정부는 이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범정부 지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컸던 경북 등을 중심으로 우선 이재민들이 체육관 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과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이재민 의학군지급과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를 강화합니다.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융자와 보증, 경영자금을, 농업인에겐 농기계 무상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가 컸던 의성과 안동, 산청, 하동 등에서 현장 점검반 활동을 강화해 생업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이 된 경북 지역 산불 현장 곳곳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피해를 본 이재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재난 현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밥과 반찬을 준비합니다. 이번 산불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준비 과정이 힘이 들긴 하지만 이재민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면 춥고 그다음에 막 피곤하고 지금 피로가 굉장히 누적돼 있거든요. 빨리 현장에 돌아가시기를,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봉사자의 손길에 하루 세끼 걱정을 던 이재민들은 이런 희생이 고맙기만 합니다. 식사, 옷 관계, 여튼 그 샤워 관계 모든 고루고루 종합적으로 나는 생전 우리 안동 사람들 화면 봤지 이거 처음 겪거든. 처음 겪는데 잘해줘. 산불 피해로 몸과 마음이 힘들 이재민들과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의료진들의 몫입니다. 재난 소식을 듣자마자 이재민들이 머무는 대피소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진찰합니다. 이제 산불로 인해서 많이 놀라고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두통이나 또 어깨 아프거나 또 허리 아프거나. 단체 생활에 몸은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던 이재민들은 의료진과 공무원, 구급대원들의 도구가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시청 직원들 또 119 구급대원들 다 보니까 너무 잘 해주시고요. 너무 힘드신 것 같고 그래도 저희는 되게 굉장히 잘 이렇게 지원을 잘 받고 있고요. 이번 산불은 물론 여러 재난 상황에서 끝까지 현장을 지켰던 자원봉사자들. 역대 최악의 산불에도 이재민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폐지를 판돈으로 5년째 기부를 실천해온 전주시민 80대 홍경식 씨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지역에 양말 1,000켤레를 기부했습니다. 전주시는 홍 씨가 전주시 복지재단을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양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산불 피해에 대한 뉴스에서 양말 등의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 복지재단으로 연락을 했다며 작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데 평소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얀마 강진 인명피해가 1,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진의 불안 속에서 안타까운 맨손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강진 참사 속에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서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벽돌을 파헤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별다른 장비가 없어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의 화려한 사원은 지붕만 남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안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달레이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지진 여파로 구겨져 생필품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 도로는 물론 전기와 전화도 끊겼고 식수나 생필품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각국에서 급한 구조대가 지원에 나선 가운데 20대 남성 한 명이 40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얀마 강진 위력은 위성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지나는 다리가 끊기고 주택 밀집가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CNN은 한 지질학자를 인용해 이번 미얀마 강진 위력이 원자폭탄 330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A quake like this releases is about 334 atomic bombs. So it is devastation beyond what any of us can usually imagine.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 참사 중에도 반군 공습을 이어가 최소 7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여진 불안의 군사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 구호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태국 방콕에서도 이번 미얀마 지진 영향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에서 피해가 집중된 만큼 중국의 시공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거대한 건물 더미들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들이 잔해를 치울 때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3층의 고층 건물이 무너진 태국 방콕에서 수십 대의 장비와 소방과 군 등이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태국 정부는 날이 어두워지자 이렇게 야간 조명까지 켠 채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붕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지휘본부에 머물며 기적적인 생還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소식만 더해지고 있고 아직 70여 명이 파묻힌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의 붕괴로 피해가 속출한 만큼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계열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너진 빌딩은 태국의 감사원 청사 건물로 쓰일 예정으로 우리 돈 8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3년 넘게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건물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현지에선 시공 결함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이 밖에도 건물 피해 약 2,000건을 접수해 심각한 순서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기구들이 미얀마 강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사나 WHO는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800만 달러, 약 117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WHO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긴급 대응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3급 비상사태로 분류했다며 미얀마 내 부상자와 외상 환자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미얀마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669억 원 규모의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적십자사연맹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억 스위스 프랑 이상을 모금해서 향후 24개월 동안 10만 명에게 생명보호와 초기 복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기온이 오르고 있는 데다 몬순 시즌이 몇 주 안으로 다가와서 2차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 오후에 사생활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오는 김수현 씨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는 압박이 정치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슷한 이제 심판 제기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직무에 복귀한 지 한 일주일 가량 되었는데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직무 복귀 이후에 임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서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가처분이라든지 그리고 승계 집행문도 함께 넣었습니다. 승계 집행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받아들여질 실익이라든지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최상목 대행에 대한 결정을 자동적으로 이 한덕수 대행에도 효력이 미치게끔 승계하게 자동적으로 승계를 인정해달라고 해서 승계 집행문도 첨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인정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임명을 보류할 그 시간이나 명분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치권으로부터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책무라든지 좀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가 됨으로써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된 이후에는 혹시나 뭐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이 헌재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시간은 좀 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은 제기를 한 그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한 대행에게 좀 명분을 마련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헌재가 안 그래도 요즘에 상당히 일이 바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금 기일도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그 결론을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뭐 내놓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입니다. 지금 헌재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헌재에서 바로 가서 속전속결로 뭔가 기일이 잡히고 이런 건 아니고 오늘 그 주심 재판관의 지정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선고와 비교를 해보자면 윤 대통령은 이미 변론도 종결도 됐고 지금 선고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많은 반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 첫 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기일 지정까지도 이미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고 기일 지정된다라고 하더라도 1회 기일로서 변론 종결을 할지 아니면 이어갈지 이러한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윤 대통령 선고를 뒤로 미루고 이 권한쟁의 심판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보자면 윤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권한쟁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강력한 강제력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이러한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권한 침해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최상목 대행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실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 구성권이라든지 국회의 그러한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에게는 그러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될 뿐 이것을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라든지 강행을 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가처분 신청이 함께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조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처분 얘기하셨는데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을 냈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는 이미 최상목 대행의 그 사례에서 봤듯이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을 받아봤자 대행 입장에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떤 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가처분의 형태로서 이렇게 혹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처럼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해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이제 경우에 있어서도 이 그때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위헌임을 판단해 달라라는 것과 더불어서 임명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함께 청구가 들어갔는데 그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헌재가 임명권을 행사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의 뭐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만약에 헌재에서 그렇게 임시적인 이러한 임명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 확인을 해준다면 실제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승계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가처분 형태로서 임시적인 지위를 마 재판관에게 효력을 부여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는 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6명을 더 탄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는 뭐 민주당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지금 원래 이러한 국무회의의 그 구성원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급 국무위원들인데요. 그중에서 11명이 이 의사 정족수고요. 그러니까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8명이 의결 정족수예요. 그래서 11명이 모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가 있는 것이고 8명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사임했고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원래 공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16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줄탄핵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보면 순서대로 6명을 탄핵한다면 10명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법안 공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뭐 의결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국회의장이 대행하면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현실화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6명만 더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열리는 요건을 우리가 바꾸면 된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그게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규정의 경우에는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 정족수라든지 의사 정족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명이서 모여서 우리가 개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2명으로 바꾸자. 그러면 2명은 정말 최소한의 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아예 규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어떤 임기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임기가 6년으로 돼 있는데 이걸 더 연장해서 더 늘리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헌재법 개정안이 이제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마찬가지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시까지 직무 수행을 남은 재판관들이 지속하고 임기가 연장된다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임기 6년에 위배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임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이미 과거에 판단을 한 바 있거든요. 물론 법제처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개진이 어떠한 뭐 강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안 개정을 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법제처에서 그러한 판단이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통과된다라든지 아니면 성사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뭐 임명해라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뭐 참여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런데 이 변수가 사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 변론 재개를 해야만 사실 이 선고라든지 어떠한 헌재 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고에만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선고에만 참여할 수 없고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심리에 참석을 한 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해서 이러한 이 마은혁 재판관이 심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론 재개라는 것이 사실 간단치 않은 것이 양측에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이러한 변론 재개를 한다는 것을 통지를 하고요. 다시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또 모여야 됩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하면 4월 18일이라는 또 나머지 2명의 이 헌재 재판관들의 퇴임과 시기가 또 맞물릴 수 있어요. 아니면 훌쩍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들 2명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또 7명 내지는 6명이 될 여지가 있어서 헌재가 과연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봤을 때 과연 이러한 4월 18일이라는 기점을 넘겨서 선고하게 될지 좀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4월 18일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이때까지 좀 저희가 상상을 할지는 잘 몰랐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때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이 사흘 앞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고 기일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주 내지는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늦더라도 퇴임 18일보다는 그래도 며칠 이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재판관의 이 퇴임 시기가 그 맞물리다 보니
보니까 선고 일자를 두고 또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완전체로서 선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모두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사흘 앞두고 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뭐 4월로 달력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 날짜가 몇 개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이 이제 요청이 됐는데 4번째 오늘 불출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2번째 과태료 부과가 이제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첫 번째 3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됐었고 그리고 500만 원이 추가로 과태료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증인 신청이 되었을 때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재판부가 임의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요. 과태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치라든지 뭐 부인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도 좀 고심을 하기는 할 텐데 일단은 그 재판장이 혹시나 다른 증인 일정을 좀 당겨서 먼저 진행하는 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임의 출석을 좀 기대해보고자 하는 그 취지로 보이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구인이라든지 인치가 일반인에게는 가능한데 또 현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되면은 구인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조금 전에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전례는 없습니까? 과거 사례는 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왜냐하면 지금 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신 구속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인신을 법정으로 어쨌든 인치를 해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서도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판단으로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인을 하게 되었을 때 혹시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늘 재판 불출석을 했잖아요. 이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또 누적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또 500만 원 처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누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 원을 사실 매 기일마다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강하게 또 반발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신청이 됐던 다른 일정 가능한 증인들을 먼저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원칙을 뭐 강조하는 재판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조치가 나올지 좀 보겠고요. 배우 김수현 씨 논란 잠시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수현 씨가 직접 나오겠다, 기자회견 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제 직접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계기,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논란이 계속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지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유족 측에서 계속해서 증거물을 제시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입장문을 뭐 수회 배포를 했지만 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나와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지금 상황에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워낙 이제 논란이라든지 의문점이라든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제 질문은 받지 않고 그냥 입장 표명 그러니까 준비되어 왔던 뭐 입장문이라든지 이런 것만 읽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김세론 씨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다라는 부분도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그 세간에 여러 가지 도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로서 그걸 보셨을 때 이게 뭐 좀 인정이 될 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불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쟁점은 결국에는 미성년자 시절에 이렇게 교제를 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성년자의 교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라든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 이제 발생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이러한
인기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어떠한 뭐 이런 관리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고, 유족 입장에서도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차원은 미성년자의 교제를 했느냐 여부를 대중들에게 좀 확인받고 싶은 그러한 측면이지 법적으로 이게 형사처벌이 되느냐 마느냐는 조금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봅니다. 네. 법적인 쟁점도 그렇지만 워낙에 큰 사랑을 받았던 공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김수현 씨가 처음으로 이제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건데 어떤 태도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좀 담기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유족 측에서 증거를 여러 가지 제시를 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교제는 연예인 입장에서 쉽게 인정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의 뭐 불찰이라든지 본인이 좀 이렇게 처음에 연애 사실을 부인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분 입장 표명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김세론 씨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7억 원을 이제 갚아라라고 한 부분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 뭐 기자회견 내지는 이번 발표가 어떠한 뭐 미성년자 교제보다는 실제 그런 채무관계로 조금 초점이 맞춰지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뭐 막대한 위약금이라든지 광고적으로 보는 이제 금전적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중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 논란 폭로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뭐 진정 어린 사과가 안 나오면 뭐 동영상 폭로하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수현 씨 측에서도 이거 협박죄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발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혐의가 성립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협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 내가 어떠한 공포심이라든지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발언을 하는 그러한 일체 행위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 뭐 어떠한 뭐 영상이 있다, 김세론 씨와의 그러한 뭐 은밀한 영상이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러한 디즈니 플러스에서 찍은 영화를 공개를 해버리면 우리도 같이 영상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연예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협박으로 느낄 공포심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 혐의 그리고 나체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 여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오늘인데요. 학생들이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등록 후 재유학이나 수업 거부 움직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3월 말을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면서 이 안에 전원 복귀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그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을 시작으로 한 의대생 등록 신청은 오늘 건국대와 단국대, 한양대 등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의대생들은 정부 방침에 불복 의사를 고수해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고 지방국립대 의대생들도 대부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집계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이 복귀를 결정한 만큼 앞서 정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가 일단 1학기 등록 이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도 이 같은 움직임에 갈등 상황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학교육 정상화는 학생 전원 복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단 수업 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의정 갈등 상황은 또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 의대생 176명은 마감 시한 하루 전인 어제 자정까지 모두 복학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다음 달 2일까지 복학 수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중앙대 의대 휴학생들도 오늘 전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28일에는 일부 학생이 복학원을 냈고 주말 사이 논의 끝에 전원 등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 두 학교 모두 학생들이 복귀 뒤에 수업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1학기 등록 뒤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해야 복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단순히 1학기 등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하면 이 정부는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의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면서도 재적을 면하려고 들어온 뒤 수업 거부로 의학교육을 망치겠다는 심보라면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회장은 무늬만 복귀는 교육부와 의대생의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관용을 베풀어 사태를 악화시켜왔다며 학칙대로 재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더는 환자의 희생을 방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졌지만 오후 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14도까지 조금 더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데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특히 주요 산불 지역인 동쪽 지방에서는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낙엽 안에 숨은 잔불이 다시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예년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꽃샘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14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인 모레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이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국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